약간 비대면으로 하면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을 볼 수가 없어갖고 좀 더 빨리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이런 걸 약간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제가 들으시는 분들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좀 더 천천히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직접 채팅으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원래 대면으로 제가 시작한 거는 저번 여름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는 이제 대면으로 하진 않았는데 네. 원래 이제 이 신촌 연합 캠프 자체가 대면으로 했던 적이 있다고 했었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 외에도 이제 대면으로 세미나를 한 경험이 몇 번 있었으니까. 네. 신촌 연합 캠프는 네. 이거요? 이거 두 문제뿐만 아니고 그거 많던데 제가 저기 찾아보니까 네 대면으로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 되게 찾아보니까 막 엄청 많던데요. 이거 그냥 제가 대충 찾아봐도 막 네 문제 막 다섯 문제 이렇게 보이던데. 네 맞아요. 영어 문제도 있고 막 어디 대학교 문제도 있고 막 아무튼 네. 이 문제 풀 수 있으면은 같은 코드 내시면은 거의 한 감사합니다. 네. 네 문제쯤 아마 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쵸. 강의실 확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문제죠. 네. 그게 또 어려운 점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히스토그램의 높이를 이루는 n개의 정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주어지면 네, 2, 1, 4, 5, 1, 3 이런 식으로 높이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넓이가 가장 넓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각형을 잘라서 이런 모양의 넓이를 구할 수는 없고요. 이런 건 안 되고 무조건 각각의 내각이 90도인 사각형 이런 사각형을 하나 찾아서 최대가 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풀고자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는 다 되셨죠? 유명한 문제니까요. 예.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이제 분할 정복의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볼 건데 먼저 나이브하게 풀면은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나이브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나이브하게 풀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 문제. 일단 n 세제곱의 시간으로는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네, n 세제곱의 시간으로는 풀 수가 있을 텐데 저 어떻게 푸냐면 히스토그램이 있을 때요. 잘못 그렸다. 대충 그려야지.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을 때요. 시작점과 끝점을 잡고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잡으면 요 시작점 기준, 끝점 기준으로 어떤 직사각형이 만들어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미니멈 값으로 높이가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모든 시작점 끝점에 대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시작점 끝점을 정하는데 제곱계 시작점 끝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시작점 끝점 쌍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안쪽을 탐색하면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n 세제곱으로 나이브하게 풀 수가 있고요. 이것을 아주 조금 개선하면 시작점을 고정해 놓고 이제 끝점을 차례대로 늘려 나가면서 최소값이 등장하면 최소값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n 제곱의 풀이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풀어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문제를 풀 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n 상승해서 n 제곱 사실 이 문제 n 제곱으로 어림도 없기 때문에 n 제곱의 풀이를 엄청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n 제곱이 되겠구나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n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이 넘어가는 요 아이디어들을 나중에도 분명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최적화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것부터 항상 접근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어려운 풀이를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생각이 안 나는 게 이치에 맞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나이브한 풀이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줄여나가는 이런 방식을 택하셔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를 보시면은 가급적 이제 나이브하게 풀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네, 그래서 나이브하게 풀었을 때 시간부 속도는 n 3승이고 얘를 조금 계산하면 제곱의 시간부 속도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야, 잠시만요. 제가 이거 잘못 썼는데 이거 슬라이드 뒤쪽에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건데. 네, 아무튼 그래서 분할 정복의 아이디어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뜬금없지만 이 파트는 분할 정복 파트이기 때문에 분할 정복의 아이디어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가장 큰 직사각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가장 큰 직사각형. 네, 직관적으로 쪼개볼게요. 직관적으로 쪼개는 방법 어떻게 쪼개면 되죠? 절반을 찾아서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너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절반을 쪼개볼게요. 이렇게 절반을 쪼갭니다. 네, 그래서 절반을 쪼갰어요. 그리고 이쪽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이쪽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 다음에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방법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왼쪽 절반과 오른쪽 절반이 해결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풀린 문제들을 잘 합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큰 문제에서 가장 큰 직사각형이 어디에 있니? 라고 한다면 이 가장 큰 직사각형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 절반에만 있는 경우의 존재. 두 번째, 오른쪽 절반의 존재. 세 번째, 왼쪽과 오른쪽을 걸쳐서 존재.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가장 큰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왼쪽 절반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고, 오른쪽 절반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 왼쪽 오른쪽 걸쳐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어진 히스토그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 문제의 답은 누가 봐도 이런 여기가 되기 때문에 처음 문제를 이렇게 절반으로 쪼개놓고 각각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왼쪽 절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가 왼쪽 절반에 대한 요 답을 우리가 그대로 원래 문제에 대한 답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요. 원래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가장 큰 직사각형은 1번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2번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3번 케이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번에 대해서 왼쪽 절반에 존재하는 직사각형 중 최대를 찾을 거예요. 2번에 대해서 오른쪽 절반에 존재하는 직사각형 중 최대를 찾을 거예요. 왼쪽 오른쪽 걸쳐서 존재하는 직사각형들 중에서 최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찾아서 1번, 2번, 3번 중에 최대값을 가지는 직사각형을 우리가 구하면 그것이 원래 문제에서의 넓이가 가장 큰 직사각형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분할 정복의 아이디어를 적용했기 때문에 1번, 왼쪽 절반에 존재하는 직사각형들 중에서 가장 큰 직사각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왼쪽 절반 문제가 풀렸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1번에 대한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절반에 존재하는 직사각형들 중에서 가장 큰 직사각형, 이것 역시 우리가 오른쪽 절반에 대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미 풀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내지는 분할 정복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절반에 존재하는 직사각형들 중에서 가장 큰 직사각형이 뭐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오른쪽 절반에 대한 문제를 재기적으로 해결할 때 풀렸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풀렸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되는 거는 가장 큰 직사각형, 왼쪽 오른쪽에 걸쳐서 존재할 때 뿐이죠. 다시 말해서 왼쪽에 한 끝이 있고 오른쪽에 다른 끝이 있는 직사각형, 그러한 직사각형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피하게 잘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 어떤 식으로 합치면 될까요?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걸쳐서 존재하는 직사각형들 엄청 많아요. 여기서 보셔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죠. 이외에도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걸쳐서 존재하는 직사각형들 중에서 최대의 값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요. 직사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우리가 이쪽 끝과 이쪽 끝, 직사각형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직사각형의 너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알려주는 순간 요 사이에 있는 미니멈 값, 요 값이죠. 미니멈 값으로 직사각형의 높이가 결정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은 뭐냐면요,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왼쪽 오른쪽에 걸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갔을 때는 어디까지 갔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얼마만큼 갔는지 상관없이 여기까지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자 할 때는 여기까지 가면서의 최소값, 여기까지 가면서 최소값 중 더 작은 값이 전체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여기를 끝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기가 중간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높이를 갖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중간을 넘어서서 요 지점부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직사각형의 높이가 이것보다 커질 수가 없습니다. 직사각형의 한쪽 끝이 여기 넘어서 있는 순간 직사각형의 높이는 얘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높이는 크면 클수록 좋고, 당연히 가로 길이도 너비도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최대한 작아지지 않게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높이가 작지 않은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이것보다 더 커질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쪽에는 높이가 이렇게 된 히스토그램이 있다고 해봅시다. 오른쪽과 왼쪽의 정보, 나머지 정보는 잘 몰라요, 아직.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높이는 이것보다 더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높이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가는, 이쪽으로 확장을 시키는 게 좀 더 최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점으로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리면요, 걸쳐 있는 것 중에 가장 넓이가 큰 것을 알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두 개, 이것이 걸쳐 있는 직사각형 중에서 가장 작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요 두 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작다는 게 너비가 가장 작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가 가운데 기준선이에요. 왼쪽 오른쪽에 걸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 끝이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범위는 여기고요. 가장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고요. 다른 쪽 오른쪽 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짧은 범위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직사각형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너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너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직사각형의 높이는 이 높이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 문제는 직사각형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높이를 넘어서서 더 큰 직사각형이 아니지 더 높은 직사각형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높이가 최대한 감소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이 옆을 보니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옆을 보니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확장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확장을 했다고 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범위를 포함하는 모든 직사각형들은 직사각형들 중에서 이 범위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범위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은 반드시 높이가 이것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높이를 이것보다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확장시키는 걸 포기하고 원래는 우리가 요 너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을 알고 있었잖아요. 요 범위를 우리가 최소값을 알고 있는 범위를 한 칸 확장시킬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인스턴스에서는 왼쪽으로 확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칸 확장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확장을 시킴으로써 높이의 최소값은 얘가 됐죠. 높이의 최소값은 얘가 됐고 이제 이 범위를 포함하는 요 범위를 포함하는 직사각형들의 최대 높이는 이거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매번 들고 있으면서 이 범위의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한 다음에 작지 않은 쪽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값을 갱신할 필요가 있으면 최소값을 갱신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최대 넓이가 언제 달성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 범위의 크기, 이 범위가 몇 칸짜리인지에다가 이 사이에 있는 최소값 이렇게 곱해주시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과 2번 뿐만 아니고 3번 왼쪽 오른쪽에 걸쳐서 존재하는 모든 직사각형들 중에서 최대 넓이가 언제 되는지 이것 역시 우리가 추가 5n의 시간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번 왼쪽과 오른쪽 두 개만 비교한 다음에 높이가 크지 않은 쪽으로 작지 않은 쪽으로 제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5n번 선형 시간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5n의 시간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할 정복의 머지소트의 합병 정렬의 시간 폭속도와 동일하죠. 왜냐하면 절반으로 쪼개고 각각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추가 5n의 시간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소트의 시간 폭속도와 동일을 해서 이 문제의 시간 폭속도,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5n 로그 n의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n 로그 n의 시간이면 충분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네, 그래서 항상 한 단계 전에 상황을 살펴보시는 게 아마 문제를 분할 정복을 이용한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DP도 그렇지만 한 단계 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문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요 문제에 대한 해답과 왼쪽 절반에 대한 해답과 오른쪽 절반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을 때 이 각각의 해답을 어떻게 하면 합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요 쪼갠 두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합쳐서 원래 문제로 복원해낼 수가 있는지 이제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분할 정복으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밑에 이제 further study가 이렇게 있었어야 됐는데 제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는 스택을 이용해서 선형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그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메모리 제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위에도 같이 캡처를 해봤어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네네네. 네, 유니온 바인드로도 풀리죠.
최대값을 계속 최소값부터 최대값으로 반대인가? 최대값에서 최소값으로 넣는 과정을 거치면은 유니온 파인드로도 풀리고, 유니온의 파인드는 시간 몰잡도가 선형 시간은 아니라서 선형 시간보다 아주 조금 더 걸리는 시간으로, 거의 선형 시간에 가까운 시간으로 풀리게 됩니다. 네, 이 문제도 한번 읽어볼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는. 왜냐면 제가, 네, 맞아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검색해 보시면은 다이아 2인데,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문제 읽어보시고, 이 문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문제죠. 네,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할 때 다룬 적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문제를 풀 때는 메모리 제한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 및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맞는 메모리로 바꿀 수가 있을지,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9시 반에 끝낸다고 했는데 당연히 구라였죠. 네, 거짓말 해버렸네요. 네,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제가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다루었던 LCS 문제랑 완전히 같은 문제가 되겠고요. 완전히 같진 않지. 네, 뭐 아무튼. 네, 문제 디스크립션은 이제 그때랑 완전히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면은 도대체 왜 갖고 왔는지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래요. 두 개의 문자열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두 문자열의 LCS를 구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LCS 자체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다뤘죠. 저희가 다뤘었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이제 제가 했던 DP 세미나를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세미나 참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DP 세미나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선형의 공간 복잡도를 이용해서 두 문자열의 LCS를 출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단 문제예요. 두 문자열의 LCS를 출력해야 되는데 선형의 공간 복잡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메모리 제한이 4MB거든요. 혹시 메모리 계산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은, 이 문제가 지금 보시면은 7000글자의 알파벳이 주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대략 10,000개의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10,000개의 배열을 만들면, 10,000개짜리 배열, 인티저 10,000개짜리 배열을 만들면 이 배열의 공간 복잡도는 대략적으로, 이 배열이 어떤 식으로 차지하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개의 인티저가 있기 때문에 이 10,000개의 바이트 수는 이렇게 되겠죠. 인티저 4바이트니까 10,000개짜리 배열을 만들면 그 배열의 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4바이트짜리가 10,000개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 4만 바이트가 될 건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4만 바이트는 40kB고 40kB죠. 그리고 이 40kB는 0.4 메가바이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10,000개짜리 배열 10개 만들면 이미 4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100,000개짜리 배열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아니지 10만 개짜리 배열까지 했을 때 이제 4MB가 되고 100만 개 이상의 배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이제 우리가 제곱의 공간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네, 제곱계의 메모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선형의 공간 복잡도로 그러니까 LCS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출력해야 돼요. LCS를 직접 출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일반적인 풀이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체는 아주 오래됐어요. 1954년인가? 이때 이제 논문이 하나 있고요. 네, 1954년 논문에 이제 소개된 방법을 제가 여기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디어가 어렵지 않아서 분할 정복을 DP에다가 접목시킨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아이디어가 어렵지 않아서 제가 오늘 스터디에서 다루려고 가져왔고요. 구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현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구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네, 보시면서 좀 멋있네, 예쁘네 이런 식으로 분할 정복을 사용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 아이디어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문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뭘로 풀린다는 거 알고 있냐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팅이라면요. 네, 일반적인 세팅이라면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LCS를 출력하지 않고 출력 안 하고 그냥 LCS의 값만 알고 싶어요. LCS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LCS의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구할 수가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얼마의 공간 복잡도 및 시간 복잡도를 사용했냐면 전체 일단 그 문자열의 길이를 우리가 첫 번째 문자열을 SA라고 하고 얘 크기를 이렇게 쓰고 두 번째 문자열을 SB라고 하고 둘 중에 큰 것을 그냥 N이라고 할게요. 제가 N을 좋아해갖고 N을 쓰고 싶어갖고 둘 중에 더 큰 문자열의 길이를 우리가 N이라고 할게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을 사용하면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써서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방법으로는 N제곱의 공간 복잡도를 이용해서 왜냐면 우리가 제곱계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 문자열이 이렇게 있을 때 A, C, A, Y, K, P와 A, C, A, P, C, A, K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이 있었을 때 실수했다. 여기 한 칸 더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도 한 칸 더 그려야 되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DP 테이블을 DPIJ를 0에서 i번째 문자 0에서 j번째 문자 의 LCS 값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DP 테이블을 채우게 됐었죠. 이 DP 테이블을 채우는 방법은 DPIJ를 채울 때는 i-1, i-1, j-1, i, j-1의 값을 본 다음에 i와 j의 문자가 같다면 요 값을 그대로 갖고 온 값이 아니고 플러스 1한 값 요거를 갖고 올 수가 있었죠. 그대로 그러니까 이 i-1, j-1에다가 1을 더한 값을 우리가 취해서 새로운 DP 값으로 가져올 수가 있었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대략 채워보자면 여기는 전부 다 영어로 찰 거고 이거 이따 뒤에서 다시 그려야 될 텐데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될 거고 A랑 C는 0이죠. 여기를 봐도 어차피 A랑 C가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C랑 C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 1에서 온 값 얘를 쓸 수가 있었어요. 물론 얘랑 비교해서 최대값을 집어넣어야 되겠지만요. 네. 그리고 여기도 1 왜냐면 여기서 올 테니까 여기도 1 여기서 1 이런 식으로 차게 됐었죠. 여기는 아시겠지만 1입니다. 왜냐면 A랑 A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자가 동일하죠. 그래서 i-1, j-1에서 갖고 온 값 여기다가 플러스 1에서 그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는 여기서 봐도 여기서 봐도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1로 그냥 적어주고요. 여기는 a와 a가 다시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1에서 갖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P 테이블을 채웠었죠. 혹시 테이블 채우는 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세팅으로는 우리가 LCS 값을 구하는 데에는요. 일단 5n제곱의 시간복잡도는 5n제곱이죠. 그 다음에 5n제곱의 공간복잡도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잘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DP 관계식은 DP ij를 채울 때 만약에 이렇게 쓰죠. DP ij를 채울 때 DP i-1j 그 다음에 DP i, j-1 그 다음에 DP i-1 j-1 에다가 1을 더한 값. 그런데 언제? SA의 i번째 원소와 SB의 j번째 원소가 같을 때 A 문자열 첫 번째 문자열의 i번째 원소와 두 번째 문자열 j번째 문자가 같을 때는 우리가 1을 더한 값으로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최대값을 골라서 우리가 DPIJ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DP를 이용하면 우리가 LCS의 값을 구하고 싶을 때는 n제곱 공간복잡도, n제곱 시간복잡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LCS를 출력하고 싶어요. LCS 출력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LCS 출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LCS를 출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LCS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이거 결국 다 그려야 되겠네. 이거 뒤에서 왠지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단 한번 쓸게요. 채울게요, 그냥. 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워지고, 얘도 이렇게 채워지고요. 얘도 이렇게 채워지고, 얘는 이렇게 채워지는데, 여기는 3으로 채워질 수가 있죠. 왜냐면 P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혹시 제가 채우다가 실수한 것 같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2로 채울 수가 있고요. 여기는 A가 동일하기 때문에 3으로 채울 수가 있겠네요. 또 3으로 채워지고 여기도 3 이다가 K가 동일하기 때문에 4로 채울 수가 있게 되죠. 네, 이렇게 DP 테이블을 채우고 나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각각의 DP 값에 대해서 각각 테이블에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디에서 온 값인지를 표시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그거 표시해 볼게요. 어디에서 온 값인지. 그거를 잘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다른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해 볼게요. 요 1은 어디에서 온 값이냐면 요 1은 어디서 온 값이냐면 여기서 온 값이죠. 이렇게 온 값입니다. 감사합니다. CP가 3이에요. CP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또 실수를 해버렸네. 네, 고마워요. 네, 요 1은 어디서 온 값이냐면 여기에서 온 값입니다. 맞죠? 요 2는 어디서 온 값이에요? 여기서 온 값이죠. 왜냐면 A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문자와 이 문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온 값이 되겠네요. 여기 화살표 제가 지우지 않았지만 얘는 여기서 온 값이고 얘도 여기서 온 값이고 얘도 여기서 온 값이죠. 이거 이해 다 되시나요? 요 0은 어디서 온 값이죠? 여기서 온 값이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다 화살표를 그려봐요. 요 1은 어디서 온 값이냐? 여기서 온 값이다. 이 1은 어디서 온 값이냐? 여기서 온 값이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다 그려봅니다. 이 1은 어디서 온 값이에요? 여기서 왔다고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냥 아무거나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좋으니까 대각선이 좋으니까 이걸 그려야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그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이 원소도 필연적으로 화살표가 존재하겠죠. 이 원소는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얘는 어디서 왔냐면 KK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온 거죠.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 이 3은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죠. 이렇게 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온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오진 않았어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 같았으면 여기서 올 수도 있었죠. 요 3은 어디서 왔냐면 A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왔습니다. 요 2는 어디서 왔어요? 요 1에서 왔죠. 이렇게 왔습니다. 이 1은 어디서 왔냐면 여기에서 왔고요. 이렇게 왔죠. 요 1은 여기서 왔죠. 이렇게 오고 얘는 여기서 온 거네요.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요 대각선이 있을 때 값이 플러스 1 되죠. 지금 대각선이 있을 때 플러스 1 되잖아요. 값이 여기 보시면은 대각선이 있을 때요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플러스 1이 됩니다. 대각선이 있을 때. 대각선이 아니고 가로선, 가로 화살표나 그냥 세로 화살표라면 값의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대각선일 때는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LCS 값이 1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공통 부분 문자열의 길이가, 공통 부분 수열의 길이가 1 늘어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1이 증가했다. 공통 부분 수열의 길이가 1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 값이랑 요 값을 실제로 LCS에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CS를 복원할 때는요, LCS를 출력하고 싶으면요,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고 나서 요 대각선 화살표가 나올 때마다 이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필연적으로 가장 마지막 원소, 요 4라는 원소에서 요 처음으로 가는 역순 방향 배열이, 화살표 배열이 이렇게 존재할 텐데요. 이렇게 존재하겠죠. 네. 이 화살표가들이 존재할 텐데요. 이제 이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대각선이 나올 때마다 적어주시면 돼요. 대각선이 나올 때, 이 대각선 왜 나왔지? 아, A 때문에 나왔구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대각선은 요 대각선이죠. C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각선은 요거죠. A, 마지막 K. 이걸 적어주시면 우리가 LCS를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LCS를 복원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n제곱의 공간 복잡도 및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LCS의 값만 구하고 싶은데 공간을 조금 덜 쓸 수 있을까요? LCS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LCS의 값만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LCS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LCS의 값만 구하고 싶은데 공간을 조금 덜 쓰고 싶어요. 시간을 덜 쓰는 것은 무리가 있을 테니까 공간만 좀 덜 쓰고 싶다. 어떻게 하면 공간을 덜 쓸 수가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DP식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각각의 DP식이 참조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바로 전에 있는 것들만 참조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만약에 그냥 요 순서대로 요 순서, 이 순서대로 테이블을 채운다고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 순서대로 테이블을 채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줄을 채울 때, 이 줄을 채울 때, 이 DP 줄을 채울 때 우리가 보는 값은 요 값만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쵸? 이걸 채울 때는 요것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전에 있는 DP 테이블, 전에 있는 행, 우리가 다음에 채울 행, 요 채울 행이 있으려면 요 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행, 우리가 방금 바로 직전에 채웠던 행과 그 다음에 채울 행, 요 행의 정보들을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매번 두 개의 배열만 들고 있으면 우리가 선형의 공간 복잡도로 LCS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슬라이딩 윈도우 테크닉이에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해도 되나? 뭐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윈도우가 좀 크네. 네, 그쵸? 뭐 꼭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이름이 없어도 어쨌든 이런 테크닉은 공간 복잡도를 줄이는 그러한 문제들에서 종종 나오니까 네, 뭐 나중에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걸 채우는데 다음 걸 채우고 싶어요. 요 빗금친 부분을 채우고 싶은데 매번 이 전에 있는 행의 영향만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옮겨요. 이렇게 위로 복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행을 또 채우면 되겠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네, 그러네요. 7000m 창문이 되겠네요.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피보나치 수 구할 때 있잖아요. 피보나치 수를 구할 때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해요. 당연히 피보나치 수를 구할 때 포문 안에서 그러면 대충 자세한 건 생략할게요. 피보나치 i는 피보나치 i-1 더하기 i-2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피보나치 수 구할 때요. 그런데 놀랍게도 별로 놀랍진 않지만, 네, 당연히 피보나치 수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할 때 이 n개짜리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는 단 3개만 있으면 되죠. a, b, c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식으로 짜자면 a, b, c를 이제 우리가 b 더하기 c랑 a랑 b로 바꿀 수가 있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고요, 구라고요. 잠시만요. a, b, c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a가 이제 i번째 수가 되게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a, b, c를 맞네요. 네, b 더하기 c가 아니고, 예, 가 아니고, 죄송해요. 어떻게 바꿔야 되지? a, b, c 그러면은 b 더하기 c 아닌데, b 더하기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파이썬 식으로 적으면은 당연히 c로도 적을 수가 있지만 제가 귀찮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a, b, c를 a 더하기 b, a, b 이렇게 3개의 변수만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n개의 공간이 배열이 필요가 없고 단 3개의 수만으로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할 수가 있죠. 이 방법을 그대로 응용한 게 이 방법입니다. 네.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홀수 번째 단계에서는 아래쪽에 채우고 짝수 번째 단계에서는 위쪽에다 채우시면 돼요. 네. 굳이 복사할 필요 없이 2배 시간이 들겠죠? 네. 그래서 LCS 잠시만요. 컴퓨터가 꺼질라 그러네.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네요. A, B는 네, 그러네요.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아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댓글 아니 그 채팅을 참고해 주시면은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네요. 네, 아무튼 LCS의 값을 구할 때는요, 값만 구하고 싶다면 이제 n 제곱의 시간 복잡도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공간 복잡도는 ON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공간 복잡도가 아니고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네, 그래서 1차원 배열 하나가 아니고 1차원 배열만으로 우리가 LCS의 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LCS를 출력하는데도 이 1차원 배열들만 이용해서 LCS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단순히 그냥 바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화살표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 n제곱계 전체 배열이 있어야 이 화살표들을 다 그려갖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 단지 이렇게 연속된 두 행만 있는 이 상태에서는 어느 화살표를 어디서 갖고 오고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우리가 n의 공간 복잡도로 해결하기가 약간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할 정복의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ON의 공간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ON의 공간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중간 지점의 해답을 구해서 이 문제를 분할 정복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분할 정복으로 해결을 하냐?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그 DP 테이블을 다시 써볼게요. 네, DP 테이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죄다 0일 테고, 저 입실로는 그냥 0번째 문자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문자. 그리고 여기도
0, 1, 5, 1 그다음에 0이 아니야. 지워졌다. 근데 혹시 제가 잘못 채우는 것 같으면 왠지 그리고 곧 잘못 채울 것 같은데 뇌절해서 알려주세요. 2, 3, 3 여기는 2, 2, 3 여기는 2 어렵네요. 2, 3 여기는 3 여기는 3 여기 4가 되겠고 4가 되겠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워보고 이렇게 다 테이블을 그려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제를 구하고 싶습니다. LCS. 어떤 LCS를 구할 거냐면요, 0번째 문자에서 n번째 문자, 어떤 LCS를 구할 거냐면요, 첫 번째 문자열에 0번째 문자에서 n번째 문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자열에 0번째 문자에서 n번째 문자의 LCS를 구할 거예요. 요걸 구할 거죠. 처음에는 이걸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중요한 좀 멋있는 사실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쪼갤 거예요. 반으로 쪼개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DP 테이블을 반으로 쪼개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쪼갤 건데 어떻게 쪼갤 거냐면 2분의 n이 되는 지점, 요 첫 번째 문자열, 이 첫 번째 문자열에서 2분의 n이 되는 지점, 요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점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일단은 그 화살표 그린 거 생각나세요? 화살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화살표 그린 것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화살표를 제가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가 여기서 온 게 아니지. 벌써 틀렸네. 네, 다시 한번 화살표를 그리고요. 여기서 왔고, 여기서 왔고, 여기서 왔고, 여기서 왔고, 여기서 왔죠. 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지점을 쪼갰을 때요,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완전히 알 수 있으면 일단 LCS를 복원할 수 있는 거는 알고 있죠. LCS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화살표 길, 초록색 길, 요 길들을 정보를 알기만 하면 돼요. 알면 된다.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요 지점에서 어느 부분이, 일단 초록색 길이 반드시 여기에 한 군데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 한 군데는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초록색 길이.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어쨌든 화살표들의 집합일 텐데, 그러면은 어느 부분을 잡더라도 이 초록색 길이 여기를 지나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중간에 쪼갰을 때 이 중에서 과연 누가 이 초록색 화살표를 쓸 것인가, 이 화살표 길, 이 초록색 길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떻게 알아내냐면요, LCS of 첫 번째 문자열에 0번째 문자부터 2분의 n번째 문자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에서는 0부터 i번째, 우리가 알고 싶은 인덱스를 우리가 i라고 합시다. 요 LCS랑 요 LCS 값이랑 첫 번째 문자열에 2분의 n번째부터 n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에 i부터 n번째 문자까지. 네, 요 두 개의 LCS를 모든 i에 대해서 구하신 다음에 그 합이 가장 클 때
가장 클 때, 합이 가장 클 때를 찾아주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i의 값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선형의 공간 복잡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형 공간 복잡도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시간 복잡도는 제곱이에요. n제곱의 시간 복잡도와 선형의 공간 복잡도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모든 i에 대해서 요 앞에 있는 값은 약간 그래 보이죠? 그럴싸하죠? 이 앞에 있는 모든 값을 각각의 i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돼요. 그냥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 구현에서도 이렇게 하는지는 좀 차치하고 나서라도 어쨌든 그냥 입으로 구현을 한다 치면은 이렇게 n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각의 i에 대해서 요 값을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i는 0일 때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 요 값을 i는 1일 때 여기다 저장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CS 구해주시고 요 값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값이 그대로 이 값이잖아요. 여기 있는 값이랑 동일하죠. 이거 보이시나요? 맞죠? 여기 있는 값이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건 그럴싸해요.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선형의 공간 복잡도와 그 다음에 5n제곱의 시간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럼 도대체 뒤에 건 어떻게 구하냐? 뒤에 거는요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거는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LCS를 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사실 이 LCS가 어떻게 된 거냐면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요 노드들이 있고요. 요 노드들 사이에는 간선이 있는데 간선은 이 방향으로만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세 방향 간선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간선의 코스트는 0인데 이 중에서 얘랑 같을 때 있잖아요. 여기에 같을 때의 코스트는 1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장 경로가 되겠죠. 코스트를 가장 많이 쓰는 경로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쳤을 때, 이런 그래프를 직접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들면 공간 복잡도가 당연히 터질 테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쳤을 때 가운데 이 점들로부터 여기 있는 점, 이 점까지의 최장 경로를 각각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 점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은 뭐냐면 이 점으로부터 요 가운데 있는 이 점까지의 최장 경로를 구한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각각의 점들로부터 여기까지 최장 경로를 구하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선형 공간 복잡도 및 n제곱의 시간 복잡도로 풀 수가 있나? 네, 이렇게는 못 풀고 역간선을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역간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문제를 180도 돌려보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있으면요, 이걸 이렇게 180도 돌려요. 제 손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180도 돌리면은 원래 우리가 풀려고 했던 여기서부터 이 모든 점들까지의 최장 경로를 구하는 문제랑 동일해지잖아요. 단 이번에는 이쪽 방향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쪽 방향을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요 역방향을 따라가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라고 하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선형의 공간 복잡도와 5n제곱의 시간 복잡도로 5n제곱의 시간 복잡도로 이 값도 각각의 i에 대해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i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입으로 그냥 구현한다 치면은, 입으로 코딩한다 치면은 이것도 배열 하나 만들어 갖고 각각의 i에 대해서 최종 여기까지 가는 답, 이것들을 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합이 가장 클 때 그 i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각각 다 더해봐요. 더해서 여기가 제일 크네? 그러면은 너가 진짜 i겠구나, 너가 초록색 경로상에 있는 i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만약에 합이 가장 클 때를 구했어요. 이때 구했습니다. 그래서 좀 구했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우리가 요걸 구했어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문제를 쪼개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쪼갤 건데 어떻게 쪼갤 것 같아요? 문제를 쪼갤 거예요. 어떻게 쪼개냐면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고요. 요 문제와 요 문제로 쪼갭니다. 그리고 각각 재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각각의 문제를 선형 공간 복잡도와 이제부터 이제 분할 정복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가정, 수학적 귀납법 비스무리한 거 쓸 거예요. 각각 문제가 선형 공간 복잡도와 복잡도 및 시간 복잡도로 선형 시간으로 선형이 아니지. 제곱의 시간으로 시간은 시간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공간 복잡도 얘기부터 합시다. 네, 그래서 각각의 문제가 선형 공간 복잡도로 풀린다는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도 선형의 공간 복잡도로 풀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도 선형의 공간 복잡도로 풀리잖아요. 그리고 요 두 개의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 두 문제를 합치는 과정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 부분도 선형의 공간 복잡도로 풀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분할 정복은 아니에요. 분할 정복은 아닙니다. 왜냐? 나누고 나중에 풀고 합치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누잖아요. 어떻게 보면 퀵소트랑 좀 더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퀵소트랑 좀 비슷하죠. 머지소트보다는. 약간 그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 중에서 최소가 되는 아이를 찾았어요. 그 아이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데 최소가 되는이 아니고 최대가 되는이죠. 최대가 되는 아이를 찾고 나서 여기 이 부분이 최대가 되는 아이입니다. 이 부분을 찾고 나서 문제를 두 개로 쪼개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제는 여기로 쪼개고 두 번째 문제는 여기로 쪼개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문제에서도 역시 초록색 화살표가 적혀있는 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왜냐면 재기적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각각을 우리가 선형의 공간 복잡도를 이용해서, 왜냐면 이거 처음에 찾는데도 선형의 공간 복잡도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찾는데도 역시 선형의 공간 복잡도로 해결하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i를 찾고 난 다음에 문제를 두 개로 쪼개요. 여기서 여기까지 LCS를 구하는 문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LCS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개로 쪼갠 다음에 각각의 LCS를 복원해서 그 두 개를 그냥 이어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LCS 복원하고 그냥 이어 붙이기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쉽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예, 맞아요. 제가 아까 1945년인가 54년에 논문 나왔다고 한 게 히르시버그가 쓴 논문이고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히르시버그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 알고리즘만 알고 있고 누가 발표했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준비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히르시버그라는 사실을.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 복잡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시간 복잡도는 약간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 복잡도가 더 느려지거나 시간이 더 느려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냐? 초록색인 이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초록색인 이유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요. LCS 중에서 최대 LCS,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 초록색 길은 뭐냐면요. 결국에 요 각각의 지점들을 우리가 노드로 나타내 봅시다. 그냥 그래프로 나타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각각의 지점들, 이거 숫자 0이 아니고 그냥 노드예요. 노드를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요 각각의 지점들 사이에서는 간선이 있어요. 방향간선이 있고 코스티드 방향간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을 갖고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코스트는 전부 다 제로입니다. 전부 제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서 여기로 가는 요 간선, 이때 C가 동일한 경우, 요 두 개의 같은 문자로 가는 간선의 경우에는 1의 코스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LCS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LCS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요 DP 테이블을 채운다는 의미이고, 요 DP 테이블을 채워서 LCS를 복원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 화살표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화살표를 따라간다는 의미는 결국 뭐냐? 요 점 0,0, 요 지점에서 n, 요 노드까지 최대한 많은 1을 쓰면서 최장 경로를 찾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최장 경로를 찾는 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살표들을 써서 요 간선들을 써서 길을 만들 건데 그 중에서 최장 경로를 만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를 실제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 그래프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 최장 경로를 찾자는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그 최장 경로를 찾기만 하면 우리는 LCS 바로 복원해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최장 경로를 우리가 직접 표시한 게 결국에 이 초록색 화살표 길이인 거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1이 됐으니까 여기서 옮겨갔으니까 여기 표시한 거고 여기가 어디서 왔냐 치면은 여기서 온 거니까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1을 더해서 왔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결국에 이게 요 그래프 상에서의 최장 경로와 완전히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상에서 최장 경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LCS 복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최장 경로를 어떻게 복원하느냐, 이 가운데 있는 지점들을 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가운데 있는 지점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요,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까지 0,0에서 도달하는 최장 경로의 값을 전부 다 써놔요. 이렇게 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들,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들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장 경로, 그 값도 여기다 다 써놔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장 경로는 어쨌든 경로가 됐으면은 반드시 이 중에서 한 개는 선택해서 그 지점을 통과해서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자명하죠.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도대체 과연 누가 쓸 것인가, 최장 경로에는 어떤 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는 요 값과 요 값을 더해서 그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 그 지점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실제로 우리가 최장 경로 상에 포함이 되는 그 점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CS 값들을 전부 다 구하고 각각의 지점들로부터 LCS 값을 다 구하고 그 지점을 합쳐준 게, 합쳐서 그 합이 가장 클 때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I 지점, 요 지점이 최장 경로상에, LCS 경로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LCS 경로는 문제를 쪼개요. 그냥 이렇게 퀵소트 할 때처럼 퀵소트도 피벗을 정한 다음에 피벗을 기준으로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문제를 쪼개잖아요. 얘를 피벗이라고 생각하고 피벗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 피벗을 기준으로 뒤에 있는 것 이렇게 두 개의 문제로 쪼갠 다음에 각각 문제에서 LCS 경로를 찾아서 요 LCS 경로를 붙여주시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선형의 공간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봐야 될 것은 그래서 결국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데 인 것이죠. 근데 시간 복잡도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항상 문제를 절반으로 쪼갰어요. 절반으로 쪼갰기 때문에 처음에 계산해야 되는 양은 이 전체를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처음에 계산해야 되는 양, 이 전체죠. 5n 제곱이 걸립니다. 이거는 맞죠. 왜냐면 처음에 모든 요 값들을 우리가 알아야, 뭐 정확히 이 순서대로 채우겠지만 이 값들을 알아야 우리가 요 값도 구하고 요 값도 구한 다음에 합쳐서 최대가 되는 지점을 알잖아요. 그래서 요 각각의 값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n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항상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골라서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갰잖아요. 요렇게 쪼갰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연산량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평소 같았으면은 2분의 n으로 쪼갰기 때문에 2분의 n 그래서 4분의 n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얘는 2분의 n으로, 이쪽만 2분의 n으로 쪼개진 거지 얘는 어떻게 쪼개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연산량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얘는 2분의 n으로 쪼개졌다고 치고, 뭐 실제로 2분의 n으로 쪼개졌으니까 여기가 a개로 쪼개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다음 얘는 n-a개가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연산량은 이 지점, 여기 있는 문제, 요 부분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연산량은 2분의 n 곱하기 a가 될 거고요. 요 지점에서 해결해야 될 연산량은 2분의 n 곱하기 n-a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이거 두 개의 연산량을 합쳤더니 2분의 n이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이거 5를 좀 빼야겠다. 5를 좀 뺄게요. 여기 상수가 결국에 붙게는 되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제가 증명을 하려는 거니까 엄밀한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아무튼 연산량을 합쳤더니 2분의 n이 되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분의 n이 아닌데 2분의 n 곱하기
n이니까 2분의 n제곱이 되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n제곱만큼의 연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n제곱만큼의 연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뭐야 망했다. 대박. 오마이갓. 잠깐만 잠깐만 뭐야. 아, 잉크 다 날라갔어. 잠시만요. 오마이갓. 잠시만 이게 아닌데. 아이, 큰일 났네. 헐, 안돼. 여기서 할게요. 어디까지 했지? 네. 아, 잘 다 기억하시죠?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걸 클릭 미스를. 죄송해요. 에임이 안 좋아갖고. 네. 다시 할게요. 네, 처음에는 n제곱만큼 계산을 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쪼개진 지점을 이 지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a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것만큼 계산하고 이것만큼 계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될 양은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n 곱하기 n-a 해서 요 것들을 구하게 되면 2분의 n 곱하기 n 2분의 n제곱이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색 바꾸려다가 이걸 눌러버렸네. 확인도 안 뜨고 참.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절반을 쪼갠 다음에 최대가 되는 지점을 잡고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이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누게 될 거고, 여기도 절반, 그리고 지점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자, 이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 다 합쳐봅시다. 어떻게 되죠?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 다 합쳐보면요, 요 부분이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이랑 똑같아지죠. 요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이랑 똑같아집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원래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이랑 똑같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죠. 초록색 지점 다 합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전체 연산량은 4분의 n제곱이더라. 그 다음 단계에서는 8분의 n제곱 이렇게 하겠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n제곱. 그래서 시간 복잡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간 복잡도도 원래 우리가 계산하던 n제곱의 시간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에다가 분할 정복의 아이디어를 섞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공간 복잡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이 LCS5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DP에도 분할 정복의 아이디어를 응용을 해서 좀 공간 복잡도를 줄이는 그런 테크닉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시간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는데 이걸 설명하다가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왜 빨간색으로 표시했는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편집거리라는 문제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LCS5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될 거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는 바쁘기 때문에 출석만 하고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위에 있는 것들 중에 2개를 푸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2개는 요 앞에 있는 2개니까 뭐 이것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을 마치겠고요.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5분 정도 더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네, 5분 정도 더 있으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LCS 복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려고 했는데 다 지워버렸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LCS 경로 있잖아요. 요 초록색 경로. 제가 아까 전에 요 경로를 쫓아가면서 이 대각선 부분을 보면은 복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찾잖아요. 우리가 i를 찾는데 그 i를 찾았을 때 가장 앞에 있는, 사실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i를 찾았죠. 이 부분이 LCS 경로상에 있는 어떤 한 점이겠구나 라는 걸 최대가 되는 점이랑 두 것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잠시만요. 이거 먼저 그 동규님 질문 먼저 받을게요. 네, 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최대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구했는데 이 지점이 만약에 대각선으로 오는 지점이었다. 다시 말해서 여기랑 여기랑 같았다 값이.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걸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앞에서도 LCS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뒤에서도 LCS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구현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좀 제일 약간 만만한 구현?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하는 구현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사실 LCS 복원 어떻게 하는지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LCS 경로만 이렇게 잘 구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각각의 경로가 어디서 왔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 지점을 우리가 LCS 경로로서 봤다. 그러면은 얘랑 문자가 같기 때문에 반드시 요 경로, 요 간선을 썼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되고 뭐 진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제가 코드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구현을 할 때 여기서 요 값들을 다 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최장 경로를 구해서 두 개의 합이 두 개의 합이 최대가 되는 i를 구하고 이 방법을 안 썼거든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어쨌든 뭔가 뭐 핵심은 어쨌든 이 중에서 최대가 되는 애가 누군지를 구하는 거고요. 네, 뭐 아무튼 이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 코드가 약간 뭐 제가 설명한 방식과는 좀 다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설명한 건 입으로 하는 구현을 설명해 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최대가 되는 지점을 고르려면 양쪽에 두 곳을 봐야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그 분할 정복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DP로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선형의 공간 복잡도로 LCS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LCS 값만 구하는 거는 선형의 공간 복잡도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CS의 값을 구해서 최대가 되는 i를 고르는 것은 선형의 공간 복잡도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산량은 n제곱이 되겠지만요. 네. 그래서 분할 정복이라기보다는 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번째 문제는 막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앞에 문제들 다 이해하셨으면 이제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자 한 거는 전부 다 전달 드린 것 같네요. 그냥 좀 약간 좀 루즈하다라는 평이 있어갖고 세미나가 네, 그래서 좀 약간 어려운 문제를 들고 와봤어요. 쉽다는 건 아니고요. 네 번째 문제가 그냥 적당히 어려운 문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재밌는 문제를. 네, 맞아요. 각 분할 정복 단계마다 DP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약간 구현에 대한 설명은 좀 깊이를 했었는데요. 네. 이해하신 게 맞아요. 네, 그냥, 왜냐면 제가 요 아이를 구한 다음에 문제를 두 개로 쪼갠다고 했잖아요. 요 문제랑 이 문제로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은 역시나, DP를 이용해서, 요 가운데까지 가는 경로들 중에서 최대 경로가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LCS 경로상에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그것도 DP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분할 정복 생각하시면 약간 퀵소트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처음에 문제를 풀어갖고 어느 지점이 LCS 경로상에 있는지를 본 다음에 문제를 쪼개요. 이렇게 문제를 쪼개고 요 쪼갠 문제에서 풀고 다시 문제를 풀고 여기에서 문제를 다시 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각각이 새로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각에서도 우리가 DP를 이용해서 선형의 공간 복잡도로 답을 구해야 되겠죠. 네. 뭐 고인물 트릭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트릭 자체를 쓸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뭐 요즘 문제들의 메타가 공간 복잡도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메타들이 나오잖아요. 그 때문에 요 트릭 자체를 쓸 일은 많이 없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분할 정복의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거고요. 네.
정말 고인물이긴 하죠. 엄청 옛날 사람일 테니까. 네. 뭐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 뭐 한 22분 정도까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